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 종로를 뒤흔든 한 사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비록 춥고 배고팠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를 안고 살아야 했던 시절, 바로 일제강점기 1920년대 경성 한복판에서 벌어진 아주 기막히고 통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 부모 형제의 피눈물을 쥐어짜서 호의호식하는 악당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악당을 비호하는 순사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악당의 전 재산을 단 하룻밤 만에 몽땅 털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쫙 뿌려버린 사람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듯 시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일본 순사들에게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헐벗고 굶주린 우리 조선 민중들에게는 어둠 속의 빛과 같았던 사람, 종로 바닥을 쥐락펴락했던 신출기몰한 경성판 궤도 루팡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20년대 초반 3.1운동의 뜨거운 함성이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에 짓밟힌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겉으로는 문화 통치니 뭐니 하며 조선 사람들을 달래는 척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제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앞세워 우리 농민들의 대대손손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교묘한 서류 조작으로 다 빼앗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고향을 등지고 보찜 하나 달랑 맨 채 경성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당시 경성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주로 모여 살던 남촌, 그러니까 지금의 명동 일대는 밤이 와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서양식 벽돌 건물에 미스코시 백화점, 진열장에는 번쩍이는 금시계와 서양에서 물 건너온 비단이 넘쳐났습니다. 추금기에서는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일본 고위 관료들과 그들에게 빌부터 땅을 불린 친일파 부호들은 매일 밤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기생들을 불러 질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발걸음을 조금만 돌려 청계천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그곳에는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갈 곳 잃은 우리 동포들이 청계천 둑방을 따라 언 땅을 파고 거적대기를 덮어 임시로 만든 집, 이른바 토막촌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이 불면 그 얇은 거적대기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며칠째 줄인 배를 물로 채우다 못해 결국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시신이 매일 아침 리어카에 실려나가는 참혹한 풍경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청계천의 눈물 위로 바로 이 전설적인 도둑이 혜성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이 도둑은 여느 잡범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철칙이 있었지요. 첫째, 가난한 조선 사람의 집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둘째, 타깃은 오직 악랄하게 재산을 모은 일본인 지주나 고위 관료, 그리고 민족 반역자들로만 한정한다. 셋째, 물건을 훔치기 전에는 반드시 정중한 예고장을 보낸다. 특히 예고장이라는 것이 일본 순사들의 복장을 아주 제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1923년 늦가을 무렵 경성 바닥에서 제일 가는 악덕고리 대금업자이자 전라도 일대 조선인 땅을 강탈해 벼락부자가 된 일본인 야마모토의 저택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야마모토는 남대문 근처에 2층짜리 양옥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집 담장 높이만 사람 키의 2배가 넘었고 마당에는 사나운 사냥개 3마리를 풀어놓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야마모토가 눈을 떠보니 자신의 머리맡에 최고급 조선 한지로 접힌 편지, 봉투가 하나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냥개도 짖지 않았고 문도 굳게 잠겨 있었는데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니 붓글씨로 아주 유려하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달 15일 밤 12시 정각. 당신이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굶겨 죽이며 모은 그 더러운 금괴와 현금 10만 원을 내 손으로 거두어 가겠소. 부디 문단속을 잘하고 기다리시길. 야마모토는 혼비백산하여 다리가 풀린 채 종로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종로경찰서 서장이었던 일본인 경모국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감히 대일본 제국의 경찰을 우롱하다니. 이번에야말로 그 쥐새끼 같은 놈의 목을 베어 경성 한복판에 효수하겠다. 경무국장은 자존심을 걸고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예고장 당일인 15일 밤 야마모토의 저택 안팎으로는 무려 50명의 무장 순사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부터 바리케이드를 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지요. 지붕 위에는 명사수 2명이 엎드려 있었고 마당에는 호위 무사들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자신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안방 한가운데에 육중한 독일제 강철 금고를 부둥켜 안고 그 곁에는 경무국장이 직접 권총을 장전한 채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밖에는 추적추적 가을비마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핏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피를 말리는 긴장감이 저택을 감돌았습니다. 똑딱똑딱.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시계바늘이 밤 12시를 가리키며 괴종시계가 12번의 무거운 종소리를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12시가 지나고 10분이 흐르고 20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에서도 마당에서도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자 극도의 공포에 질려있던 야마모토의 얼굴에 그제야 안도의 헛웃음이 번졌습니다. 경무국장 역시 껄껄 웃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50명의 무장 경찰이 버티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제 발로 사지에 들어오겠소? 그놈도 제 목숨이 아까운 줄은 아는 모양이요. 헛소문에 불과한 겁쟁이일 뿐이요. 야마모토는 경무국장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며 금고 안에 있는 최고급 양주를 한 병 꺼내 대접하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복잡한 다이얼을 돌리고 3중으로 된 자물쇠를 철칵철칵 열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강철 금고의 문이 묵직한 마찰음을 내며 활짝 열린 순간 악! 야마모토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뒤로 낮아빠졌고 여유롭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던 경무국장의 입에서는 물고 있던 담배가 툭 떨어졌습니다. 금고 안은 그야말로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얼음 팔뚝만 한 금괴 15개, 빳빳한 조선은행권 지폐 수만원 뭉치, 그리고 수십 장의 땅문서까지. 방금 전까지 야마모토가 부둥켜 안고 있던 그 금고 안의 모든 재물이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텅 빈 금고 바닥에는 조선의 들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얀 들국화 한 송이와 짤막한 쪽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당신들의 멍청함에 경의를 표하오. 이 돈은 굶주린 조선의 아이들을 위해 아주 유용하게 쓰겠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50명의 순사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키고 있었고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든 흔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무거운 금괴와 돈다발을 몽땅 빼내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사건의 전말은 며칠 뒤에야 밝혀졌습니다. 이 신출귀몰한 도둑은 12시 정각에 물건을 훔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고장을 보내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 대낮에 버젓이 야마모토의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번듯한 총독부 직속 전화국 기사 복장을 하고 말이지요. 그는 야마모토의 집에 전화를 설치해주러 온 기사로 완벽하게 변장한 채 조수 한 명을 데리고 당당하게 대문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전화선을 연결한다는 핑계로 30분가량 머물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야마모토가 집을 비운 틈을 타 3일이 복제해둔 열쇠로 금고를 열고 진짜 금괴와 돈다발을 미리 준비해간 똑같은 무게의 납덩이와 가짜 서류 뭉치로 감쪽같이 바꿔치기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 안쪽 깊숙한 곳에 들국화와 쪽지를 숨겨두었지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 밤 50명의 경찰과 야마모토가 목숨을 걸고 밤새워 지켰던 그 금고는 애초부터 텅 빈 깡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도둑은 이미 이틀 전에 전 재산을 수레에 싣고 유유히 빠져나갔고 경찰들이 바보처럼 빈 금고를 지키며 밤을 새우는 동안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통쾌한 웃음을 짓고 있었을 테지요. 이 사건은 다음날 아침 경성바닥에 쫙 퍼졌습니다. 인력거꾼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껄껄 웃어댔고
종로통의 국밥집 주모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꽃이다. 일본 순사놈들 50명이 허수아비 노릇을 했다지 뭐야. 하며 그간 억눌렸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이 진정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이유는 이 도둑의 기막힌 솜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훔친 야마모토의 전 재산, 그 어마어마한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앞서 일본인 고리 대금업자 야마모토의 텅 빈 강철 금고 안에서 발견된 하얀 들국화 한 송이와 조롱 섞인 편지 한 장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주 통쾌하셨지요. 야마모토의 전 재산을 실은 수레가 안개 낀 종로 거리를 유유히 빠져나간 그날 밤, 과연 그 어마어마한 금괴와 돈다발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도둑질을 넘어 이 사내가 왜 식민지 조선 민중들의 영원한 전설이자 가슴 뜨거운 영웅으로 남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보여주는 아주 먹먹하고도 감동적인 밤의 기록입니다. 야마모토의 집에서 종로를 지나 한참을 걷다 보면 썩은 물이 흐르고 악취가 진동하는 청계천변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고향에서 땅을 빼앗기고 경성으로 쫓겨온 조선의 빈민들이 땅을 파고 거적대기를 덮어 만든 토막촌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살을 에이는 칼바람이 불던 11월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토막촌 맨 구석진 곳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남매를 홀로 키우는 김씨 아주머니의 움막이 있었습니다. 며칠째 밥 한술 뜨지 못한 데다 7살 난 막내 아들이 지독한 열병에 걸려 불덩이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약 한 첩 지어 먹일 돈은커녕 당장 내일 아침 아궁이에 뗄 나무 껍질조차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얼음장 같은 맹물을 떠다 아이의 입술을 축여주며 그저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몹쓸 세상, 우리 세 식구 한날 한시에 눈을 감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늘을 원망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움막의 낡은 거정문 밖에서 털썩 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김씨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어보았지요. 캄캄한 어둠 속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에는 사람 허리통만 한 커다란 자루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풀어본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쌀이 가득 담겨 있었고 쌀자루 위에는 천조각으로 정성스레 싼 묵직한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꾸러미를 열어보니 당시로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10원짜리 조선은행권, 지폐 무려 10장과 아주 반듯한 글씨로 적힌 짧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아이의 열병에는 종로통 백제약방의 해열제가 가장 잘 듣소. 날이 밝는 대로 어서 약을 지어 먹이시오. 쌀은 아껴 먹지 말고 푹 끓여서 배불리 먹이시오. 아주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맨발로 마당에 뛰어나가 캄캄한 골목길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 속에서 펄럭이는 검은 두루마기 자락의 잔상만 희미하게 보일 뿐 아무도 없었지요. 김씨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엎드려 밤하늘을 향해 수없이 절을 올리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김씨 아주머니네 움막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청계천 토막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핏더미에 앉아 야반도주를 결심했던 최 노인의 머리맡에는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50원의 현금 뭉치가 놓여 있었고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며 집신을 삼아 팔던 절름발이 청년의 마루 밑에는 한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두툼한 손바지와 쌀 전당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려 50가구가 넘는 빈민들의 움막에 야마모토의 금고에서 나온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마치 밤새 내린 첫눈처럼 소복하게 그리고 아주 공평하게 나뉘어 뿌려진 것입니다. 이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반나절 만에 경성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핍박받고 억눌려 숨죽여 살던 조선 사람들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통의 엿장수도 지게꾼도 인력거꾼도 모두 모이기만 하면 이 정체불명의 의적 이야기를 나누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삼켜버린 우리 피같은 돈을 이 서방이 도로 찾아다 주었네 그려 하며 통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성도 이름도 모르지만 그저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이 서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총독부와 경시청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조선 총독은 경무국장의 조인트를 걷어차며 당장 그 도둑놈을 잡아들여 광화문 내거리에 매달지 않으면 모가지를 날려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요. 경무국장은 일본 순사들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인들의 마을 지리와 그들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른바 사냥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강점기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교활하기로 소문난 조선인 출신의 고등계 형사 하나를 특임대로 차출합니다. 편의상 이자를 최 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최 형사는 동족인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 모진 고문을 가하고 그 공로로 일본인들에게 훈장까지 받은 뼛속까지 친일 파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영악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부자들의 집 담장을 지킬 때 최 형사는 정반대로 빈민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최 형사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 도둑놈은 반드시 배고픈 조선놈들 곁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어설프게 일본 놈들 집을 지키지 말고 종로통 빈민가 길목마다 거지나 엿장수로 변장해서 잠복해라. 특히 돈이나 쌀이 한꺼번에 풀리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그놈이 다녀간 곳이니 주변을 이잡듯 뒤져라. 최 형사의 덫은 아주 치밀하고 무서웠습니다. 섣달그믐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쌀독이 바닥난 조선 민중들의 시름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였지요. 최 형사는 이서방이 섣달그믐날 밤 반드시 큰 건수를 올려 빈민들에게 떡값을 뿌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경성에서 제일 가는 일본인 포목점 사장이 섣달그믐날 밤 명동의 본점에서 엄청난 양의 현금을 마차에 싣고 성북동의 비밀 별장으로 옮긴다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저작거리에 쫙 퍼뜨린 것입니다. 물론 그 마차 안에는 돈 대신 무장한 사복 형사들이 잔뜩 타고 있었고 마차가 지나가는 길목인 창경궁 돌담길 주변에는 100명이 넘는 위장 경찰들이 어둠 속에 숨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물코를 아주 촘촘하게 짠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밤 11시 드디어 거대한 마차 2대가 명동을 출발해 눈 내리는 창경궁 돌담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최 형사는 인력거꾼으로 변장한 채 골목 어귀에서 숨을 죽이고 마차를 주시했습니다. 바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밤. 마차가 돌담길 중간쯤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돌담 위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번쩍하더니 마차 앞을 끌던 말의 고삐를 향해 날카로운 단도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말이 앞발을 들고 크게 울부짖으며 마차가 멈춰섰습니다. 그림자가 날렵하게 마차 지붕 위로 착지하는 순간 최 형사는 속으로 캐제를 부르며 품에서 권총을 빼들고 호루라기를 길게 불었습니다. 잡아라. 도간에 든 쥐다. 100명이 넘는 순사들이 일제히 횃불을 밝히며 사방에서 쏟아져 나와 마차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수백 개의 총구가 마차지 붕위의 검은 그림자를 향해 겨누어졌지요. 최 형사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마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내 이놈 경성판 루팡이니 뭐니 하더니 결국 내 손바닥 아니었구나. 어서 두 손 들고 내려와라. 마차 지붕 위의 사내는 천천히 두 손을 들고 횃불의 불빛 아래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사내의 얼굴을 확인한 최 형사와 순사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밧줄로 온몸이 꽁꽁 묶인 채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바로 이 작전을 최 형사에게 하달했던 일본인 경무국장이었던 것입니다. 속옷바람으로 덜덜 떨며 마차 지붕 위에 묶여있는 경무국장을 본 최 형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서방은 최 형사가 파놓은 함정을 진작부터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모든 병력이 창경궁 돌담길로 몰려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작전 개시 2시간 전 이서방은 경무국장의 관사에 몰래 잠입하여 그를 기절시켜 결박한 뒤 최 형사의 정보원 마차 지붕에 몰래 싣고 돌담길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서방은 그 시간 100명이 넘는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당당하게 텅텅 빈 종로 경찰서 본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기절한 경무국장의 제복을 번듯하게 빼입고 말입니다. 그는 당직을 서고 있던 헌병들에게 창경궁 돌담길에 방군이 나타났다. 전 병력은 지금 당장 돌담길로 출동하여 최 형사를 지원하라 라고 호통을 쳐서 경찰서를 완전히 빈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지하실로 내려가 무기고와 압수품 보관소에 자물쇠를 부수었습니다. 그곳에는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며 압수했던 어마어마한 액수의 독립군 자금과 막대한 양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지요. 이서방은 순사들이 창경궁 돌담길에서 자기들 상사인 경무국장에게 총을 겨누며 헛발질을 하고 있는 그 1시간 동안 경찰서의 금고를 바닥까지 싹싹 긁어 마차에 싣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성일보와 조선일보의 일면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종로 경찰서 본서 털리다. 경찰 병력 100명 헛다리 짚고 자기들 대장을 포위해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지요. 그날 밤 이서방이 경찰서에서 털어간 돈은 무려 15만원, 지금 돈으로 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며칠 뒤 만주 벌판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싸우던 독립군 부대의 막사 앞에 쌀 수백 가마니와 두툼한 소못, 그리고 익명의 군자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조선 땅에 전해졌습니다. 숨막히는 두뇌 싸움과 일본 순사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이서방의 활약, 정말 가슴이 뻥 뚫리지 않으십니까? 종로 경찰서가 통째로 털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남산에 있던 조선 총독부 회의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조선 총독은 화를 이기지 못해 찻잔을 집어 던지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대일본제국의 심장부인 경성 한복판에서 그것도 수백 명의 경찰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와중에 경찰서 본서가 털렸다는 것은 일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총독은 즉각 비상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종로 경찰서는 물론이고 헌병대와 헌병보조원, 심지어 군부대 일부까지 동원하여 경성 시내 전체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의 목에 걸린 현상금은 무려 10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당시 10만원이면 경성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기와집 수십 채를 거뜬히 살 수 있는 일반 백성들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현상금이 아무리 치솟아도 총칼을 든 순사들이 매일같이 거리를 헤집고 다녀도 이서방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엿장수, 인력거꾼, 국밥집 주모 등 거리에 널린 수많은 조선 사람 중 단 한 명도 그를 밀고 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순사들이 다가오면 딴청을 피우거나 잘못된 길을 알려주며 이서방을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조선 민중 전체가 이서방의 거대한 은신처이자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수사로는 도저히 이서방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번 마차 사건으로 총독에게 불려가 모진 매질을 당하고 벼랑 끝에 몰린 친일파 악질 형사 최 형사였습니다. 독이 오르대로 오른 최 형사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한 함정을 파기로 결심합니다. 이서방이 절대 외면하지 못하는 약점, 즉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난하고 힘없는 조선의 빈민들을 인질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매서운 폭풍이 몰아치던 12월의 어느 날 최 형사는 수십 명의 무장 헌병을 이끌고 청계천 둑방의 토막촌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빈민들의 낡은 거정문들을 걷어차고 들어가 죄 없는 사람들에게 끌듯 끌어냈습니다. 지난번 이서방에게 해열제 값과 쌀을 받았던 김씨 아주머니와 어린 남매,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던 절름발이 청년, 그리고 토막촌 사람들을 보살피던 백발의 채 노인까지 무려 10명이 넘는 남녀노소가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눈 덮인 종로 경찰서 앞마당으로 끌려왔습니다. 최 형사는 경찰서 앞 게시판에 커다란 방을 붙였습니다. 폭도와 내통한 반역자들을 처단한다. 3일 뒤 정오까지 이서방이 제 발로 경찰서에 나타나 자수하지 않으면 이곳에 잡혀온 10명의 빈민을 모두 공개 총살하겠다. 참으로 잔인하고 치가 떨리는 협박이었습니다.
종로거리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얇은 호적 삼차림의 빈민들은 찬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경찰서 담장을 넘어온 경성거리에 메아리 쳤습니다. 소식을 들은 조선의 백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분노했지만 시퍼런 총칼을 든 헌병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 타들어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으니 이서방이 나타나 주기를 바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유일한 영웅이자 희망인 이서방이 저들의 뻔한 함정에 빠져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애가 탔습니다. 심지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던 백발의 최 노인은 헌병들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늙은이 하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우리 조선의 희망인 이서방을 너희 놈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다. 그 외침에 헌병의 개머리판이 날아와 최 노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마당에는 기관총 2정이 설치되었고 총구를 겨눈 헌병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습니다. 최 형사는 회중시계를 꺼내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시계바늘이 정오를 가리키기 단 5분 전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저 반역자 놈들을 모두 담벼락에 일렬로 세워라. 헌병들이 총장전을 하며 찰칵거리는 금소금이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빈민들이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을 감은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정문 쪽 짙은 눈보라 사이로 누군가 걸어오는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일정한 보폭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당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문을 향했습니다. 거센 눈보라를 뚫고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양손에 아무런 무기도 쥐지 않은 채 낡은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중절모를 깊게 눌러쓴 한 사내였습니다. 수백 명의 헌병이 일제히 사내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헌병들의 포위망을 유유히 가르고 들어온 사내는 최 형사 앞 5m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중절모를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눈이 쌓인 그의 머리 아래로 결연하고도 매서운 두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놈들이 그토록 목말라 찾던 이서방이 바로 나다. 아무 죄도 없는 힘없는 백성들을 당장 풀어주어라. 그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크고 우렁찼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 헌병들조차 그 압도적인 기백에 눌려 마른 침을 삼킬 정도였지요. 최 형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놈을 묶어라. 수십 명의 순사가 달려들어 사내를 바닥에 짓누르고 여러 겹의 굵은 쇠사슬로 그의 온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빈민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서방, 어찌하여 저희 같은 목숨을 살리겠다고 호랑이 아가리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셨소.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을. 하지만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가면서도 이서방은 김씨 아주머니를 향해 그리고 마당에 꿇어앉은 조선의 백성들을 향해 희미하지만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치 울지 마시오. 나는 결코 당신들을 버리지 않소. 우리의 봄은 반드시 올 것이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성일보와 총독부 간보에는 경성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희대의 도적 검거라는 대서특필이 났습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하고 조선 민중들의 길을 꺾기 위해 이서방을 서대문 형무소로 압송하는 길을 굳이 종로 한복판을 통과하도록 대대적인 행진을 기획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마 경찰이 앞장서고 그 뒤를 쇠사슬에 묶인 이서방이 맨발로 걸어가게 한참으로 비열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습니다. 이서방이 압송된다는 소식에 경성 시내의 모든 조선 사람이 종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거리.
하지만 평소 같으면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으로 시끄러웠을 거리에 놀랍도록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일본 경찰을 향해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돌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로 나온 수만 명의 백성들이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피투성이가 되어 걸어가는 그들의 영웅을 향해 깊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파 속에서 누군가 작은 손을 뻗어 길 한가운데로 무언가를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얀 들국화 한 송이였습니다. 예전 야마모토의 빈 금고에 이서방이 남겨두었던 가난한 민중들의 희망을 상징하던 바로 그 들국화였습니다. 그 한 송이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수많은 조선 사람이 품속에 숨겨두었던 들국화와 흰 꽃들을 이서방이 걷는 눈길 위로 말없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의 맨발이 닿는 차가운 종로거리는 어느새 하얀 꽃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앞손길이 아니라 수만 명의 백성이 마음을 다해 바치는 위대한 영웅을 향한 숭고한 배웅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독방에 갇힌 이서방. 일본 경찰은 만주에 있는 독립군의 거점과 숨겨둔 군자금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매일 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손톱이 뽑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거나 동지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문하는 일본 형사들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다고 전해집니다. 내 육신은 찢어 죽일 수 있을지언정 조선의 독립을 향한 5천만 백성의 혼은 결코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언제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제가 그의 죽음이 조선 민중들의 폭동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모든 기록을 철저히 은폐하고 시신마저 비밀리에 처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끝내 옥중에서 순국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만주로 이감되던 중 압송열차에서 탈출하여 다시 독립군 진영으로 합류했다고도 굳게 믿었습니다. 어쩌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온몸을 바쳐 지켜낸 그 하얀 들국화 같은 희망의 불씨가 캄캄했던 36년의 일제강점기 내내 우리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결코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아주 길고 먹먹한 경성의 밤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때로는 현실이 영화나 소설보다 더 영화 같고 더 눈물겨운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따뜻한 봄날과 자유는 100여 년 전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기꺼이 자신의 온몸을 던져 눈밭을 걸어갔던 이서방과 같은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이 가슴 뜨거운 옛날 이야기 한 자락 들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올바른 역사를 기억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멋진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가슴 뭉클한 우리의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그렇다면 진짜 이서방은 그 시간 100명이 넘는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당당하게 텅텅 빈 종로 경찰서 본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기절한 경무국장의 제복을 번듯하게 빼입고 말입니다. 그는 당직을 서고 있던 헌병들에게 창경궁 돌담길에 방군이 나타났다. 전 병력은 지금 당장 돌담길로 출동하여 최 형사를 지원하라 라고 호통을 쳐서 경찰서를 완전히 빈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지하실로 내려가 무기고와 압수품 보관소에 자물쇠를 부수었습니다. 그곳에는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며 압수했던 어마어마한 액수의 독립군 자금과 막대한 양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지요. 이서방은 순사들이 창경궁 돌담길에서 자기들 상사인 경무국장에게 총을 겨누며 헛발질을 하고 있는 그 1시간 동안 경찰서의 금고를 바닥까지 싹싹 긁어 마차에 싣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성일보와 조선일보의 일면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종로 경찰서 본서 털리다. 경찰 병력 100명,
헛다리 짚고 자기들 대장을 포위해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지요. 그날 밤 이서방이 경찰서에서 털어간 돈은 무려 15만 원, 지금 돈으로 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며칠 뒤 만주 벌판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싸우던 독립군 부대의 막사 앞에 쌀 수백 가마니와 두툼한 소못, 그리고 익명의 군자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조선 땅에 전해졌습니다. 숨막히는 두뇌 싸움과 일본 순사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이서방의 활약, 정말 가슴이 뻥 뚫리지 않으십니까? 종로 경찰서가 통째로 털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남산에 있던 조선 총독부 회의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조선 총독은 화를 이기지 못해 찻잔을 집어 던지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대일본 제국의 심장부인 경성 한복판에서 그것도 수백 명의 경찰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와중에 경찰서 본서가 털렸다는 것은 일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총독은 즉각 비상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종로 경찰서는 물론이고 헌병대와 헌병보조원, 심지어 군부대 일부까지 동원하여 경성 시내 전체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의 목에 걸린 현상금은 무려 1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당시 10만 원이면 경성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기와집 수십 채를 거뜬히 살 수 있는 일반 백성들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현상금이 아무리 치솟아도 총칼을 든 순사들이 매일같이 거리를 헤집고 다녀도 이서방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엿장수, 인력거꾼, 국밥집 주모 등 거리에 널린 수많은 조선 사람 중 단 한 명도 그를 밀고 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순사들이 다가오면 딴청을 피우거나 잘못된 길을 알려주며 이서방을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조선 민중 전체가 이서방의 거대한 은신처이자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수사로는 도저히 이서방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번 마차 사건으로 총독에게 불려가 모진 매질을 당하고 벼랑 끝에 몰린 친일파 악질 형사 최 형사였습니다. 독이 오르대로 오른 최 형사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한 함정을 파기로 결심합니다. 이서방이 절대 외면하지 못하는 약점, 즉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난하고 힘없는 조선의 빈민들을 인질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매서운 폭풍이 몰아치던 12월의 어느 날 최 형사는 수십 명의 무장 헌병을 이끌고 청계천 둑방의 토막촌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빈민들의 낡은 거정문들을 걷어차고 들어가 죄 없는 사람들에게 끌듯 끌어냈습니다. 지난번 이서방에게 해열제 값과 쌀을 받았던 김씨 아주머니와 어린 남매,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던 절름발이 청년, 그리고 토막촌 사람들을 보살피던 백발의 채 노인까지 무려 10명이 넘는 남녀노소가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눈 덮인 종로 경찰서 앞마당으로 끌려왔습니다. 최 형사는 경찰서 앞 게시판에 커다란 방을 붙였습니다. 폭도와 내통한 반역자들을 처단한다. 3일 뒤 정오까지 이서방이 제 발로 경찰서에 나타나 자수하지 않으면 이곳에 잡혀온 10명의 빈민을 모두 공개 총살하겠다. 참으로 잔인하고 치가 떨리는 협박이었습니다. 종로거리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얇은 호적 삼차림의 빈민들은 찬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머니들의 통곡소리가 경찰서 담장을 넘어온 경성거리에 메아리 쳤습니다. 소식을 들은 조선의 백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분노했지만 시퍼런 총칼을 든 헌병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 타들어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으니 이서방이 나타나 주기를 바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유일한 영웅이자 희망인 이서방이 저들의 뻔한 함정에 빠져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애가 탔습니다. 심지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던 백발의 최 노인은 헌병들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늙은이 하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우리 조선의 희망인 이서방을 너희 놈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다. 그 외침에 헌병의 개머리판이 날아와 채 노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마당에는 기관총 2정이 설치되었고 총구를 겨눈 헌병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습니다. 최 형사는 회중시계를 꺼내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시계바늘이 정오를 가리키기 단 5분 전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저 반역자 놈들을 모두 담벼락에 일렬로 세워라. 헌병들이 총장전을 하며 찰칵거리는 금소금이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빈민들이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을 감은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정문 쪽 짙은 눈보라 사이로 누군가 걸어오는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일정한 보폭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당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문을 향했습니다. 거센 눈보라를 뚫고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양손에 아무런 무기도 쥐지 않은 채 낡은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중절모를 깊게 눌러쓴 한 사내였습니다. 수백 명의 헌병이 일제히 사내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헌병들의 포위망을 유유히 가르고 들어온 사내는 최 형사 앞 5m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중절모를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눈이 쌓인 그의 머리 아래로 결연하고도 매서운 두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놈들이 그토록 목말라 찾던 이서방이 바로 나다. 아무 죄도 없는 힘없는 백성들을 당장 풀어주어라. 그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크고 우렁찼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 헌병들조차 그 압도적인 기백에 눌려 마른 침을 삼킬 정도였지요. 최 형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놈을 묶어라. 수십 명의 순사가 달려들어 사내를 바닥에 짓누르고 여러 겹의 굵은 쇠사슬로 그의 온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빈민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서방, 어찌하여 저희 같은 목숨을 살리겠다고 호랑이 아가리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셨소.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을. 하지만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가면서도 이서방은 김씨 아주머니를 향해 그리고 마당에 꿇어앉은 조선의 백성들을 향해 희미하지만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치 울지 마시오. 나는 결코 당신들을 버리지 않소. 우리의 봄은 반드시 올 것이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성일보와 총독부 간보에는 경성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희대의 도적 검거라는 대서특필이 났습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하고 조선 민중들의 길을 꺾기 위해 이서방을 서대문 형무소로 압송하는 길을 굳이 종로 한복판을 통과하도록 대대적인 행진을 기획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마 경찰이 앞장서고 그 뒤를 쇠사슬에 묶인 이서방이 맨발로 걸어가게 한참으로 비열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습니다. 이서방이 압송된다는 소식에 경성 시내의 모든 조선 사람이 종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거리. 하지만 평소 같으면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으로 시끄러웠을 거리에 놀랍도록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일본 경찰을 향해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돌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로 나온 수만 명의 백성들이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피투성이가 되어 걸어가는 그들의 영웅을 향해 깊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파 속에서 누군가 작은 손을 뻗어 길 한가운데로 무언가를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얀 들국화 한 송이였습니다. 예전 야마모토의 빈 금고에 이서방이 남겨두었던 가난한 민중들의 희망을 상징하던 바로 그 들국화였습니다. 그 한 송이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수많은 조선 사람이 품속에 숨겨두었던 들국화와 흰 꽃들을 이서방이 걷는 눈길 위로 말없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의 맨발이 닿는 차가운 종로거리는 어느새 하얀 꽃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앞손길이 아니라 수만 명의 백성이 마음을 다해 바치는 위대한 영웅을 향한 숭고한 배웅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독방에 갇힌 이서방. 일본 경찰은 만주에 있는 독립군의 거점과 숨겨둔 군자금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매일 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손톱이 뽑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거나 동지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문하는 일본 형사들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다고 전해집니다. 내 육신은 찢어 죽일 수 있을지언정 조선의 독립을 향한 5천만 백성의 혼은 결코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언제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제가 그의 죽음이 조선 민중들의 폭동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모든 기록을 철저히 은폐하고 시신마저 비밀리에 처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끝내 옥중에서 순국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만주로 이감되던 중 압송 열차에서 탈출하여 다시 독립군 진영으로 합류했다고도 굳게 믿었습니다. 어쩌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온몸을 바쳐 지켜낸 그 하얀 들국화 같은 희망의 불씨가 캄캄했던 36년의 일제강점기 내내 우리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결코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아주 길고 먹먹한 경성의 밤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때로는 현실이 영화나 소설보다 더 영화 같고 더 눈물겨운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따뜻한 봄날과 자유는 100여 년 전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기꺼이 자신의 온몸을 던져 눈밭을 걸어갔던 이서방과 같은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이 가슴 뜨거운 옛날 이야기 한 자락 들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올바른 역사를 기억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멋진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가슴 뭉클한 우리의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